시장이 엄청 헷갈리니까 방어주 중에서 성장주를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뭐 가급적이면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의료기기 압도적으로 강한 이제 해자가 있는 필수 소비재, 그래도 비싸지 않은 그런 쪽에 기업을 찾으려고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거버넌스 관련된 변화들을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님도 운용을 하고 계시니까 요즘 시장의 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이효석 이사님께서 그동안 많이, 저도 애청자거든요. 꼭 보고 있는데 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 퀀트 모델을 돌려보면은 네. 소위 지금이 역실적 장세가 끝나고 네. 금융 장세로 넘어가서 실적 장세, 소위 그 사계절론, 자본시장 사계절론에 의하면은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이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비관론자는 역금융 장세를 지나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곧 엄청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론자가 있고, 그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그렇죠. 이분이 기업의 이익이 급감할 걸로 보고 있어요. 급감할 거다. 네. 리세션은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침체, 경기 침체로 내려가면서 급락한다. 네. 이렇게 보는 비관론이 있고, 하나는 역실적 장세가 이미 끝났고 네. 이제 금융 장세가 이제 SVB 사태, SVB 사태가 사실은 금융 장세였고 그것도 지났고 네.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낙관론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던 정광우 대표적인 분이시죠. 갓광우라고 요즘에 빅광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광우 대표님의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실적 장세로. 와,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와, 정말 헷갈리고, 그래서 이쪽 얘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또 있고, 레이 달리오 회장도 앞으로 3년 동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분인데 또 정광우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맞고. 맞아요. 정말 저는 매크로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크로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참고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둘 다 교집합, 역실적 장세와 또 실적 장세를 모두 아울러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를 짜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어주 중에서 성장주를 찾는 거죠. 네. 실적 장세는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 좋은 거고, 역실적 장세라면은 방어주가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어주를 하면 뭐 보통 유틸리티 또는 필수 소비재 또는 뭐 게임주 또는 엔터테인먼트 또는 의료 이런 쪽이 방어주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실적이 견고하고 경제적 해자가 아주 강하고 리더십이 거버넌스가 뛰어난, 그러면서도 비싸지 않은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집중하자. 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좋은 훌륭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그 경영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역실적 장세의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을 실적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해자가 아주 강한 기업은 그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죠. 그렇죠.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그거를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전가한다는 표현보다는 소비자가 설득한다. 설득을 해서, 그래 당신네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가격을 올려도 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이미 다 있으니까 당신의 제품은 가격을 올려도 우리가 사줄게 라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히려 기업이 더 증가합니다. 인플레이션 성장하고. 때문에 더 성장해요. 원래는 판가를 1년에 한 2%씩 올릴 계획이었다가 인플레이션율이 4%가 유지가 되면은 6%씩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적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은 역실적 장세가 와도 오히려 거꾸로, 그건 이제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은 내릴 수 있겠지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힘든데, 그렇죠. 그 힘든 구간은 뭐 저희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판단은
뭐 굉장히 큰 리세션이 오더라도 이 리세션을 극복하면서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회사에 집중하자. 예, 그냥 지금 투자해 놓으면 네. 혹시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그렇죠. 많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군요. 네. 혹시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그래서 네. 제가 뭐 강의도 우리 또 이효수 이사님 네. 같이 세이브 코스피 차원에서 이제 강의를 한번 준비를 지금 해보고 기획을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최근의 주도주 흐름이 최근의 주도주들 흐름이 바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즉 시장이 엄청 헷갈리니까 매크로에 대해서 엄청 헷갈리니까 네. 방어주 중에서 성장주를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미용기기, 의료기기, 임플란트 같은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집중되고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부각이 되는 이유는 레이오프를 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를 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유지시키거나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최근의 인공지능 쪽의 흐름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네.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용도로 보통의 성장주는 이제 시클리컬한데 시클리컬한 섹터들도 있는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도 뭐 가급적이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의료기기 또는 압도적으로 강한 해자가 있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그래도 비싸지 않은 그런 쪽에 기업을 찾으려고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강의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저도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시다가 하셔서 이게 설명하시는 게 진짜 어느 누구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용어나 아니면 그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박수를 치면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기획하시면서 좀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사실 제가 변호사를 하다가 2012년도에 뭐 한국의 자산운용사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를 하면서 자본시장에 발을 들였고 그 뒤에 그 펀드 매니저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리걸 이슈들을 리서치하고 네. 리포트하면서 배우게 됐거든요. 제가 문외한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거는 1988년도예요. 오래되셨군요. 네, 그때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해서 3배가 났다가 20분의 1 토막이 나고 네. 손절을 한 기억이 있는 제가 2012년도에 새로운 기술을 손절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매니저들을 통해서 새로 투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배운 거죠. 마치 초등학생처럼. 우리 이효석 이사님께서 제가 이제 그 서평을 쓰려고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 잘 쓰셨어요. 네. 예, 그 경제 이론 속에서 네. 책 제목이 12살? 12살. 네, 12살 경제 놀이터. 12살 경제 공부, 네. 경제 공부. 그것처럼 처음 투자가 무엇인지를 ABC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예요? 2012년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죠. 한 10년 좀 남짓. 그래서 저는 이미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용어들이 하나하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주주가치 그러면 주주가치가 뭐지? 개념 정의가 뭐지? 저는 그러니까 세상을 교과서로 배웠고 사법시험도 교과서로 했듯이 투자도 교과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설명하시면서 아까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냥 저건 저거 아닌가 한 거를 그냥 또 얼마나 깊이 고민하셨는지 그걸 풀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주가치다 그러면은 주주가치를 설명하는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는지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그 개념의 구조물이거든요. 정교한 개념의 구조물, 제도적 구조물인데 그걸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하나 이제 그런 배워나갔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주주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주주 가치는 결국 캐시플로우구나. 잉여 현금 흐름이구나. 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주주 가치라고 하고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게 왜 그 캐시를 할인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주 가치의 잉여 현금 흐름은 매출부터 시작해서 매출에 나면은 이제 매출은 고객이죠. 고객부터 시작해서 고객으로부터 매출이 나면은 협력업체에 원부자재 비용 그리고 부품 비용을 주고 그리고 임직원에게 급여를 주고 이자 주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프리 캐시플로우고 그것이 주주가 누리는 주주 가치구나 그쵸.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주주 가치를 크게 많이 창출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높은 수준의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하는 기업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자. 저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사서 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원했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주 높은 수준의 잉여 현금 흐름,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그 수준의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재무 지표로는 ROIC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리루 네. 그 인베스터의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잠깐 지나가는 내용인데 리루는 ROIC가 높은 기업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딱 나와요. 네. 그것이 가치 투자의 특히 성장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투자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ROIC라는 것 속에 어마어마한 정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같은 리소스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ROIC가 높은 기업. 보통 ROIC가 20% 이상을 5년 이상 아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보통 찾거든요. 그러면 ROIC가 높은 수준 2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특징은 무언가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는 이제 모닝스타라는 미국의 네. 신평사인데 신평사의 창업주가 워런 버핏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경제적 해자가 바로 우리가 찾는 핵심 지표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이 높은 ROIC를 유지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경제적 해자론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리포트도 엄청 냈고 그래서 초대 네. 경제적 해자 연구소 소장이 팻 도시라는 사람이에요. 팻 도시. 그 사람이 경제적 해자란 무엇인가 라는 이코노믹 모드라는 그런 책을 썼죠. 나와가지고 나중에 썼고 모닝스타에서 나온 3부작이 있어요. 뭐 경제적 해자 실전 주식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이제 나와서 경제적 해자를 분류하고 그 사례들을 이제 분석해 놓은 글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 거기까지 공부를 이르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해자가 무엇인가,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 공통점은 뭔가.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면서 좀 제 나름대로 공부의 내공이, 투자의 내공이 늘었는데, 거기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의 특징,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ROIC가 높은 기업의 특징은 경제적 해자잖아요? 네. 경제적 해자가 높은 기업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버넌스다. 즉, 그 기업을 이끄는 리더의 보통 이제 CEO와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들의 이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 진실성,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네. 그리고 역량, 통찰력, 그리고 뭐 열정. 그 리더십의 거버넌스 수준이 높은 수준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아주 강도 높은 경제적 해자가 높은 ROIC를 유지할 수 있고 높은 ROIC를 유지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좋고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주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주가도 랠리하고 뭐 10배그라고 하는 10년 동안 10배 오르는 기업. 그러니까 보통 워런 버핏 회장님이 공정하고 뛰어난 거버넌스, 뛰어난 리더십의 요건으로 세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인테그리티, 그다음 두 번째 인텔리전스, 세 번째가 에너지거든요. 건강해야 된다는. 그중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테그리티
한국말로 인테그리티를 딱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이건 개념적으로 종교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신실함, 정직함, 진실됨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보통 진실돼, 사람이 정직해, 보통 진실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그런 정직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종교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청렴한 뭐 이런 뭐 청렴함. 그래서 부패나 부조리, 부당함에 대해서 극도의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투자 이론 재무지표, 재무제표라고 하는 세 가지 분석 방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하는 방법, 그리고 퀀트 하는 방법, ROE,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 그걸 다 공부를 하고 결국은 나중 가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결국 뭘 보느냐? 리더의 사람을 보게 된다. 결국은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세 가지 역량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평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한 동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커리어,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는 파트너들과 주주, 채권자, 또 협력업체, 그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것이 매우 투명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한다. 두 번째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해야죠. 가장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결국 제게는 그 CEO가 가지는 거버넌스에 대한 마인드셋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직해자와 거버넌스로 넘어감에 있어서 그 단계에서 제가 배웠던 변호사로서의 지식, 법적인 지식,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 제도의 문제고 그러면 한국은 거버넌스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약속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제가 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투자에 반영이 되면서 뭐 의미 있는 좀 성과도 냈고 이렇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체제에 대한 소버린 거버넌스라고 하는 국가 체제 거버넌스로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이라는 자본가라는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가? 보통 체제라고 할 때는 그 시스템에서 그 공동체에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가, 그 중에서도 에쿼티 인베스터, 자기 자본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를 말하는 거죠. 주주가 그 사회에서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왜? 그러면 주주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 가장 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느냐?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재무이론에서 저는 이제 그걸 변호사로서 법을 공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재무이론을 공부하면서 그걸 좀 알게 되는 게 위험과 리턴은 리스크와 리턴은 비례한다라는 그게 재무이론에 녹아 있더라고요. 밸류에이션 모델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녹아 있어요. 그렇죠. 위험하면은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기업에 대한 밸류가 이제 하락하는 거고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할인율이 떨어지고 밸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과 그 기업의 리더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그 기업의 밸류에 대한 측정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주는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최후로 리턴을 받는 위험 부담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라고 재무이론과 법학이론을 결합을 시키면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헌법상 비례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비례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 비례 원리가 헌법상의 비례 원리가 자본시장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 속에 관철되어 있구나. 네. 그것이 헌법에도 반영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저는 체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네. 네, 저는 의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본주의 헌법에 태어났고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의견은 없어요. 공산주의 헌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무언가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을 공부할 때는 그런 비례 원리에 대해서 큰 인식이 없었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왜 자본가가 주주가 가장 큰 의사결정권을 가진 가에 대해서 약간의 정당성을 좀 확보했달까? 그것은 최종적인 위험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주주인데 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피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로 위험을 전가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리는 리턴, 보상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응당히 부담해야 되는 위험은 남에게 전가하면서 자기에게 보상만을 전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거는 그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버넌스 운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ROIC가 좋은 애들이 경제적 해자가 좋대더라. 근데 경제적 해자는 결국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제도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그냥 투자했던 사람들이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좀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뭐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거들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양념을 치면서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 방법들을 저희 같이 고민하면서 강의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된다. 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